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술을 훔치려던 배신자와 이를 비웃던 적국 모두가 한국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KF-21은 깡통이라며 욕하던 수천 개의 댓글들, 알고 보니 1급 기밀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철저한 기만 전술이었죠. 그런데 껍데기인 줄 알았던 그 전투기가 사실은 5세대 괴물이라는 게 밝혀진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배신자를 응징하고 적국을 완벽히 속인 한국의 소름 돋는 침묵.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시아를 뒤흔든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의 덥고 습한 공기가 통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리고 있었지만 제 사무실 안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6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깜박거리며 아시아 전역의 군사 데이터를 토해내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을 무의식적으로 딱딱거리며 신경질적인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제 눈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정확히는 런던에 본사를 둔 민간정보기업의 아시아 지부 수석 연구원이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보고 돈의 흐름을 쫓아 어느 나라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느 나라가 망해가는지를 고객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모니터에 떠 있는 이 데이터들은 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분석의 법칙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댓글창이 실시간 번역되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이 야심차게 개발했다는 전투기 KF-21 보라매였습니다. 보통 자국에서 만든 최신 무기라면 국민들이 열광하고 찬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냉소적이더군요. 이거 깡통입니다. 그냥 F5 대체용이에요. 기름만 많이 먹는 쓰레기니 사지 마세요. 우린 아직 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그냥 우연히 잘 만든 장난감일 뿐이니 신경 끄라며 자국 기술을 처참하게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KF-21은 당장 폐기해야 할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군. 마케팅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마추어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보고서를 덮으려 했죠. 하지만 문제는 화면 오른쪽에 떠 있는 자금 이동 감지 차트였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그토록 혹평하는 그 전투기를 사기 위해 지금 동남아시아 국방부들의 비자금 계좌가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포착된 신호는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해 여행사가 아닌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매체들은 이미 정부가 KF-21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에 착수했다고 보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더군요. 단순히 간만 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KF-21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수출 단계에 접어들어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초기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이 백화점에 진열되기도 전에 뒷문으로 들어가 선결제하려는 VIP 고객처럼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마닐라는 이미 KF-21 블록 1 기체 1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까지 뜯어고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전투기를 가져가겠다는 그들의 집념은 거의 광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트콤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까? 만드는 나라의 국민들은 쓰레기니까 사지 말라고 아우성치는데 정작 고객들은 서로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서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니요.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네티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국방부 장관들은 단체로 최면에 걸린 게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거나요.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이한 소동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짜 패배자의 존재였죠. 화면 구석에 처박혀 있는 붉은색 경고등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한때 한국의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며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떼먹고 뒤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튀르키 예산 전투기를 쇼핑하러 다녔던 그 기회주의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갑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한국이 돈 때문에 쩔쩔매며 자신들에게 매달릴 거라고 착각했겠죠. 그러나 지금 제 모니터에 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상황은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먼저 낚아채 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더군요.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생산 대기열에서 필리핀에게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는 성능이 더 좋은 블록2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라며 애써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처량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기묘했습니다. 보통 무기 거래라는 건 화려한 카탈로그와 로비스트들의 언변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국민들이 나서서 별거 아니다 라며 성능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국들은 안달이 나서 지갑을 열고 있죠. 이건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제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불일치 속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저렇게까지 자국 무기를 비하하는 이유가 단순히 겸손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진짜 성능을 감추기 위한 고도의 연막 작전인 걸까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기이한 현상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볼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2026년의 한반도. 그곳엔 분명 제가 알던 상식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제 책상 위에 놓인 세 번째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팝업창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정해둔 긴급 키워드 알림이었는데 발신지는 다름 아닌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였습니다. 방금 막 송고된 따끈따끈한 헤드라인을 읽어내려가는 제 동공이 저절로 확장되더군요. 쿠알라룸푸르 KF-21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 전격 개시.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단순히 FA-50 경공격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도입하는 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보통 이런 무기 도입 기사는 검토 중이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간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아주 정교하게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센서로 포화된 현대 전장에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기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지금 쓰고 있는 구형 전투기에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달아봐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계산법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수출 궤도에 올라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초기 단계에서 협력함으로써 무기통합 권한이나 산업 참여 같은 알짜배기 옵션을 챙기려 하는 것이었죠. 후기 단계에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피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그야말로 여우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봐라. 말레이시아는 이미 KF-21을 검증된 명품으로 취급하고 있잖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화면 왼쪽의 한국 인터넷 여론은 여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번역기가 쉴 새 없이 뱉어내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꿈 깨라, 이건 실패작이다, 엔진도 없는 깡통을 누가 사냐는 식의 조롱일색이었으니까요. 이 엄청난 괴리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한국인들의 말대로 KF-21이 정말 실패작이라면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엘리트 관료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약이라도 먹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 네티즌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몰래카메라라도 찍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블라인드를 신경질적으로 내렸습니다. 사무실 안이 어두워지자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푸르게 비쳤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평범한 시장 분석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뉴스 조각들만 맞춰서는 절대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업계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돌던 어떤 소문이었죠. 한국의 항공우주산업단지 카이에서 벌어졌다는 기이한 절도 사건 말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USB 메모리에 무언가를 담아 나오다 보안 검색대에서 걸렸다는 첩보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한 규정 위반이라며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망에 걸려든 내용은 달랐습니다. 당시 압수된 USB의 용량이 테라바이트급이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사건 직후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사실상 공장에서 추방당했다는 미확인 정보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오늘 말레이시아가 저렇게 급하게 덤벼드는 이유가 그 USB 안에 담겨있던 무언가와 관련이 있다면? 그래, 답은 사천에 있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블랙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제가 공식적인 보고서를 쓸 때 사용하는 클린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각국 정보기관이 흘리거나 해커들이 빼낸 비공식 데이터들이 진흙탕처럼 섞여 있는 그야말로 어둠의 정보망이죠. 위험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보다 확실한 나침반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암호명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프로젝트 보람의 보안 일지. 잠시 후 화면에 녹색 코드가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카이 공장의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역서였습니다. 단순히 CCTV 몇 대를 추가한 수준이 아니더군요. 생체 인식 시스템, 전파 차단막, 그리고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된 인트라넷 구축까지. 마치 핵무기 저장고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보안 등급이 격상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USB를 들고 나가려다 적발된 그날 이후 공장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이 전시 상황 수준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고철 덩어리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제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네티즌들, 말 맞다나 KF-21이 F5나 대체할 깡통 비행기라면 굳이 수천억 원을 들여 보안 시스템을 갈아엎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누군가 훔쳐가도 가져가서 고철로 팔아라 하고 던져주면 그만일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괴물을 가둬둔 것처럼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그 지독한 악플들. 사지 마라, 별거 아니다, 쓰레기다. 만약 그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게 외부의 적들이 이 괴물의 진짜 가치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전 국민적인 방어 기제였다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말레이시아가 전투기를 샀네 만에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통째로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탄생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지금 뻔뻔하게 한국을 기만하려다 쫓겨난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뒤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비행기표 대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회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주변을 맴도는 파리떼들의 통신망은 엿들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방부 서버, 그리고 그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튀르키예의 암호화된 통신 채널. 그들이 주고받은 진짜 대화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너희들이 훔치려던 게 도대체 뭔지.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들이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연막작전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니까요. 과연 그 안개 속에 숨겨진 것은 종이 비행기일까요? 아니면 불을 뿜는 진짜 매일까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의 로딩바가 끝에 도달하는 순간 모니터 화면이 검게 전멸하더니 이내 수천 줄의 텍스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압도적인 데이터의 향연 속에서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핵심적인 폴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폴더명은 R&D 보안 기록. 바로 한국 사천에 위치한 카이 본사의 내부 보안 로그였습니다. 보통 이런 해킹 자료를 열면 기대감보다는 긴장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혹시나 함정 파일이 아닐까 혹은 역추적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일종의 경외감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보안 로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로그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머물던 숙소와 사무실은 그 사건 직후 말 그대로 증발해 버렸더군요. 단순히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파쇄되었고 사무실의 벽지마저 뜯어내 도청 장치 유무를 검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밟았던 바닥 타일까지 교체했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보안이 아니라 거의 방역 수준이군.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지면 조직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책임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게 관례 아닙니까? 시끄러운 청문회가 열리고 언론은 대서특필하며 난리를 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로그 속에 기록된 한국 측의 대응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냉혹할 정도로 고요했죠.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들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조용히 격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아주 건조한 문체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동요나 당황한 기색은 데이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력된 바이러스를 제거했습니다. 라는 백신 프로그램의 알림 메시지처럼 그들은 배신자들을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기묘한 침묵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 진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죠. 저는 즉시 서울에 있는 제 오래전 정보원에게 보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다 은퇴한 뒤 지금은 평범한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 편의상 미스터 K라고 부르겠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싱가포르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긴박함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협상을 시작했다는 뉴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쫓겨난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인해 약간 갈라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네 나라 지금 괜찮은 겁니까? 기술이 통째로 털릴 뻔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제 질문에 미스터 K는 잠시 침묵하더니 수화기 너머로 후루룩 하고 뜨거운 차를 마시는 소리를 들려주더군요.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털릴 뻔한 게 아니라 미끼를 물었던 거죠. 그리고 우린 낚시를 끝냈을 뿐입니다. 미끼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중요한 설계도를, 그것도 3D 모델링 원본을 그렇게 허술하게 놔뒀을 것 같습니까?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가져간 USB. 글쎄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군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돈을 안 내고 버틸 때부터 뒤로 다른 전투기를 알아보러 다닐 때부터 한국은 그들이 언젠가 선을 넘을 거란 걸 알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덫을 건드리자 가차없이 손목을 비틀어버린 것이죠. 미스터 K는 나지막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 사람들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린 5,000년 동안 침략만 받아온 민족입니다. 뺏기는 것엔 이골이 났지만 그만큼 지키는 것에도 도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인터넷 한번 켜보세요. 진짜 무서운 건 보안 요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요? 댓글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네 무기를 쓰레기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까? 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게 진짜 욕인지 아니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여전히 한국 네티즌들의 악플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K의 말을 곱씹으며 저는 그 댓글들을 다시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들켰네. 누구야? 집합해라. 속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는데 니들이 안 믿었잖아. 우리 거 깡통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란 아직 기술이 딸려서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오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자조적인 비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자국 비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미스터 K의 힌트를 대입하자 전혀 다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잠재적 적국들이 이 댓글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매우 능청스럽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만간 설계도 넘어갈 듯. 아니야. 그냥 훈련기야. 무장도 안 되고 스텔스 기능도 없고 레이더도 구형이야. 걱정하지 마. 투자금도 이공계 인재도 중국이 앞선 지 오래됐는데 국뽕만 하네. 보십시오. 이 얼마나 치밀한 연막입니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KF-21의 핵심 성능인 스텔스, 레이더, 무장 능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없다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술이 없다면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지 왜 굳이 스텔스 기능도 없고 레이더도 구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부정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기능들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없으니까 안심해 라고 속삭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셈이죠. 심지어 어떤 댓글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고구려 기계를 니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가 국방이 꾸준히 간 거 모르냐.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뼈 있는 경고. 겉으로는 바보 행세를 하며 엎드려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이중성. 저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사무실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창밖의 싱가포르 항구는 평화롭게 물결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분석해온 데이터들 한국의 KF-21은 4.5세대이며 내부 무장창이 없고 엔진 추력이 부족하다는 그 모든 스펙시트들이 어쩌면 이 거대한 국민적 연막 작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원표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저렇게 급하게 달려드는 이유, 필리핀이 법까지 바꿔가며 매달리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이미 봤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굳게 닫아걸은 경납고 안에서 네티즌들이 깡통이라고 비웃는 그 비행기가 실제로 어떤 기동을 보여줬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제 모니터 한 구석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튀르키예 방산 업체의 내부 서버에서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 하나를 건져 올린 것입니다. 파일명은 칸 vs KF-21 비교 분석.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그곳에는 충격적인 비교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경납고에 멈춰있는 모습과 한국의 KF-21이 구름을 뚫고 수직으로 치솟는 고해상도 위성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튀르키예 기술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젠장, 저건 진짜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 우린 깡통이야 라는 그 말이 사실은 너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진짜를 숨기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블러핑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그 게임에 완벽하게 말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이 연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칼날을 확인하는 것.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 타깃은 중국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그토록 안심해 라고 속삭여주던 대상 바로 그 중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들의 서버를 뒤져봐야겠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망의 방화벽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전문가입니다. 만리방화벽이라 불리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에도 쥐구멍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저는 우회 서버를 통해 베이징의 한 군사연구소 서버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들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녹색 로딩바가 사라지고 마침내 붉은색 별이 그려진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백도어 코드를 입력하자 화면이 깜빡이더니 2025년 1급 기밀 분석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리더군요.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파일명, 작전명, 유령. 유령이라니. 중국인들이 한국의 전투기를 유령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텍스트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레이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결합된 그야말로 적나라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저는 저도 모르게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공중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체 하나가 붉은색 기체 3대를 농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기체는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J-22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파란색 기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KF-21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오류야. 4.5세대 전투기가 어떻게 완전 스텔스기를 뒤잡아?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수치들이 제 상식을 무자비하게 난타하기 시작했습니다. RCS, 레이더 반사 면적 0.00제곱미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공식 재원상 KF-21의 RCS는 FA-18 슈퍼온의 수준인 0.5제곱미터 내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정보당국이 분석한 수치는 F-35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레이더 화면상에서 KF-21은 전투기가 아니라 고작 날아가는 골프공 크기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한국 놈들이 데이터를 조작해서 흘린 거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갈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보고서는 KF-21의 A사 레이더 성능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탐지거리 280km 이상. 동시 추적 표적 24개. 질화갈륨 소자 발열 제어 기술 미국 레이시온사 수준 상회. 저는 순간 현기증을 느껴 책상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탐지거리 280km. 서울 상공에서 평양을 넘어 신의주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질화갈륨 소자 기술이라니요. 이건 미국조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히 통제하는 최첨단 소재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걸 독자 개발했다는 건 마치 원시인이 돌도끼를 깎다가 갑자기 레이저건을 만들었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과장이야. 중국 애들이 예산을 더 따내려고 위협을 부풀린 게 분명해. 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미국 형님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못 조이는 나라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괴물을 만들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추적 시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열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 자막에는 표적 J-35 스텔스 전투기라고 적혀 있더군요. 스텔스기라 레이더에는 안 잡히지만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까지는 숨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거리였습니다. 거리 92km. 보통 IRST의 탐지 거리는 길어야 50km 내외입니다. 그런데 KF-21은 그 2배 가까운 거리에서 적기의 꼬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J-35는 자신이 추적당하는 줄도 모르고 유유히 비행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가상의 미티어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는 없었지만 화면에 뜬 격추됨이라는 붉은 글자가 제 망막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실 에어컨 온도는 18도였는데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그래, 딥페이크 영상일 거야.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떠들던 KF-21 4.5세대로는 전부 휴지 조각이 되니까요. 하지만 제 이성은 차가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자국 전투기가 격추되는 가짜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조 분석, 내부 무장창.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계도면 위에는 KF-21의 동체 하부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모델은 여기에 미사일을 반쯤 매립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국 분석관들은 그 공간의 깊이에 주목하고 있더군요. 공간 여유율 42%. 배선 및 유압 라인 재배치 불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내부 무장창을 만들 공간을 비워두고 그 위에 뚜껑만 덮어놨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기술이 완성되면 그저 덮개를 뜯어내고 문짝만 달면 곧바로 5세대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미친 놈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가 아닙니다. 10년 뒤에 미래까지 내다본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빅픽처였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내부 무장창 없어서 쓰레기다 라고 욕하던 그 댓글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보여준 겁니다. 적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텅 빈 공간 속에 치명적인 비수를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중국 기술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결론, 한국의 기만 전술에 속았다. 이 기체는 F-35의 저가형 대안이 아니다. F-22 랩터의 한국형 복제판에 가깝다.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시아 제공권은 2028년부로 대한민국 공군에 넘어간다. F-22 랩터. 전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수출을 금지한 그 절대 존엄의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엔 KF-21이 그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KF-21의 매끈한 곡선이 마치 비웃는 입꼬리처럼 보였습니다. 하하.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인터넷에서 봤던 그 수많은 악플들. 엔진 출력 부족해서 이륙도 못한다. 비만 오면 레이더가 꺼진다. 조종석 좁아서 살찐 사람은 못한다.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우스운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 나라가 만든 이 괴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견제를 받을지. 그래서 전 국민이 합심해서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의 하늘이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령이 날아다니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본 뉴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하이 사장을 만나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때는 물건 좀 빨리 달라고 아부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경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무기를 쥐고 있는 상대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명 엔진 테스트 기록. 이번에는 소리였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찢어질 듯한 굉음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쿠오오오. 단순한 제트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포효하는 듯한 지면을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를 듯한 압도적인 에너지의 파동. 그래프의 눈금이 붉은색 한계선을 넘어 치솟고 있었습니다. 추력 22,000파운드, 34,000파운드, 44,000파운드 돌파. 거짓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최대 추력은 22,000파운드급입니다. 쌍발이니까 합쳐서 44,000파운드죠. 그런데 로그상의 수치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46,000, 48,000. 이건 단순한 엔진 개량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튜닝과 흡기구 설계를 극한까지 깎아내어 엔진이 가진 잠재력을
120% 끄집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갈아 넣었을 그 수많은 데이터와 실패와 그리고 피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숫자. 저는 이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조작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낸 겁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유럽이 비웃었을 때, 일본이 코웃음 쳤을 때 그들은 묵묵히 실험실에 틀어박혀 이 괴물을 잉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엄청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멀미 같은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물은 입가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셔츠 깃이 젖어 들어가는 차가운 감촉이 지금 이 상황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더군요. 우린 전부 속았어.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사무실 벽을 때렸습니다. 이건 4.5세대가 아닙니다. 5세대도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형 세대. 돈으로 바른 기술이 아니라 악과 깡으로 빚어낸 도끼 어린 기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KF-21은 여전히 푸른 하늘을 지배하며 붉은 적기들을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더 맞춰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매달렸는지. 단순히 필리핀한테 밀리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먼저 본 겁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슬쩍 훔쳐본 이 데이터 속에서 그들은 신을 본 겁니다. 그러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바짓가랑이를 잡을 수밖에요. 신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기묘한 희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토록 완벽하고 통쾌한 진짜를 목격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이제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이 괴물을 만든 사람들, 그 지독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있길래 전 세계를 이토록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는지.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카이 연구센터 CCTV 실시간 영상. 이제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진짜 사람을 그들의 눈빛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입력키를 누르자마자 모니터 화면이 지직거리며 회색 노이즈를 뱉어냈습니다. 마치 낡은 텔레비전의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던 화면은 약 10초간의 숨막히는 정적 끝에 서서히 선명한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사천 카이 공장의 제3경납고였습니다. 보통의 공장이라면 기계 소음과 사람들의 고함으로 시끄러워야 정상이겠지만 새벽 3시가 넘은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더군요.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할로겐 조명이 차가운 백색광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빛의 중심에는 검은색 특수 도료를 칠한 KF-21 시제기가 거대한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지금껏 데이터와 숫자로만 봐왔던 그 유령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매끈하게 빠진 동체 라인, 날카롭게 벼려진 주익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 노즐 주변을 감싸고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스텔스 형상 설계. 그것은 4.5세대 전투기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완벽한 5세대의 실루엣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체 아래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티끗티끗한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중년의 엔지니어. 구겨진 남방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는 전투기의 랜딩 기어 옆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킹 프로그램의 이미지 보정 및 확대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줌인되면서 픽셀이 잠시 깨졌다가 이내 그 엔지니어의 손끝이 선명하게 잡히더군요. 그의 손에는 낡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의 제목을 읽기 위해 해상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KF-21 블록 3 내부 무장창 구동 메커니즘 시험 완료. 블록 3 내부 무장창 메커니즘 테스트 완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내부 무장창 기술은 2030년대에나 개발될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공간만 비워뒀을 뿐 기술이 없어서 미사일을 밖으로 달고 다닌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화면 속에 완료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해 CCTV의 앵글을 엔지니어의 측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더니 전투기의 배 부분,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고 알려진 그 공간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더군요. 마치 잠든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듯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접속했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해 그의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했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이었지만 지금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가 접속한 사이트는 한국의 한 군사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굵은 손가락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댓글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 무장창 기술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럴싸한 겁니다. F-35 따라가려면 20년은 더 걸려요. 저는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방금 막 테스트 완료 도장을 찍은 그 기술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순식간에 좋아요와 답글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역시 현직자 말이 맞네. 국뽕 튜브들 반성해라. 그래, 우리 주제에 무슨 스텔스냐.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제가 앞서 봤던 그 수만 개의 악플들. 그것은 패배주의에 찌든 낙오자들의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연구원들이 그리고 이 사실을 눈치챈 수많은 국민들이 매일 밤마다 쌓아 올린 방탄조끼였던 것입니다. 적들이 한국은 기술이 없다고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 산업 스파이들이 훔쳐갈 가치도 없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최고의 걸작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신용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이 보라매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사람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기술력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력의 격차였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텐데 훈장 하나 받지 못해도 좋으니 오직 조국의 안보를 위해 침묵을 선택한 저 늙은 엔지니어의 뒷모습. 그 고독한 등이 20조 원짜리 스텔스 기술보다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이건 속은 게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느껴질 정도의 완벽한 기만 전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제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 뚝 끊기더니 화면 중앙에 굵은 고딕체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경고 불법 추적 감지됨. 젠장. 저는 반사적으로 키보드의 ESC 키를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먹통이었습니다. 단순한 방화벽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접속 경로를 역으로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제가 구축해둔 VPN을 종이 찢듯이 찢어발기며 무섭게 접근하고 있었죠. 화면 구석에 표시된 역추적 발신지에 좌표를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좌표 북위 39.9042도, 동경 116.4074도. 베이징. 중국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였습니다. 제가 중국 서버를 해킹해서 KF-21의 자료를 빼낸 것을 그들이 눈치챈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카이의 CCTV까지 접속한 것을 보고 제가 한국 측 첩자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미친 듯이 돌아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제 시스템에 심어두려던 악성 코드가 침투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다급하게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본체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가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정막을 깨고 책상 위에 유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전화기는 제가 업무용으로만 쓰는 그것도 도청 방지 처리가 된 보안 회선입니다. 번호를 아는 사람은 런던 본사의 국장과 제 비밀 정보원 몇 명뿐입니다. 하지만 발신자 표시창에 뜬 번호는 발신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기계적인 잡음이 들리더니 변조된 듯한 낮고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에는 분명한 아시아 특유의 억센 발음이 섞여 있더군요. 분석관 선생. 누구십니까? 당신이 방금 본 것,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파일들.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진실도 있는 법입니다. 특히 그게 당신네 나라 일도 아니라면 더더욱.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KF-21이 단순한 4.5세대가 아니라는 증거. 한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연막을 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그 치부까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지금 제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는데 그 파일 당장 삭제해. 그리고 오늘 본 건 무덤까지 가져가. 만약 이 내용이 기사화되거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말을 툭 던졌습니다. 싱가포르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위험하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하는 신호음만이 텅 빈 사무실을 공허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한국이라는 용과 중국이라는 호랑이가 싸우고 있는 그 은밀하고 위험한 전장 한복판에 제가 알몸으로 던져진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제 손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제 분석이 100% 정답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제 목숨까지 위협하며 덮으려 하는 진실. 그렇다면 이 진실은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세상에 알릴 가치가 있는 특종 중의 특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다시 컴퓨터 본체의 전원 코드를 꽂았습니다. 윙 하는 팬 소리가 마치 전투기의 엔진 소리처럼 들려오더군요. 협박이라.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저는 입가에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분석가라는 족속들은 덮으라고 하면 더 파헤치고 싶어하는 변태 같은 습성을 가졌다는 것을요. 게다가 저는 방금 그 늙은 엔지니어의 등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 숭고한 침묵을 적들이 더러운 협박으로 덮으려 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전쟁. 저는 한국이 쳐놓은 그 아름다운 연막을 걷어내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연막 뒤에 숨어있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 오만한 중국과 배신자 인도네시아의 목을 겨누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디데이를 계산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일 아침 전 세계에 뿌려질 제 보고서를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결심은 뜨거웠지만 현실의 냉기는 그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다시 켜고 백업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스마트폰은 이미 벽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초기화 중이라는 로딩바만이 섬뜩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제 개인 계좌와 연동된 알림 앱은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더군요. 그들은 제 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기 전에 먼저 저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이 사무실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경찰? 아니면 대사관? 중국 국방부의 사이버 부대가 작정하고 덤벼드는 마당에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제 시신을 수습하는 것뿐일 테니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구형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이 서버에서 긁어온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를 떨리는 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제가 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결정적 한 방을 찾아내어 세상에 터뜨리는 것.
그것만이 저들이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찾아야 해. 기술 문서 말고 더 치명적인 무언가를. 저는 기술 재원표가 담긴 폴더를 건너뛰었습니다. 스펙이 훌륭하다는 건 이미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제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다 제 마우스 커서가 멈춘 곳은 인사팀 안전관리 일지 2020에서 2025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폴더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작성한 안전관리 일지였죠. 보통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파일입니다. 하지만 보안 폴더 안에 인사 기록이 들어있다는 게 기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홀린 듯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전투기의 엔진 소리보다 더 거대한 비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엑셀 시트에는 부품의 내구도가 아닌 사람의 내구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땡땡 수석연구원, 누적 초과 근무 3,420시간. 진단명, 만성 뇌피로 증후군 및 척추 디스크 파열. 이땡땡 책임연구원, A사 레이더 테스트 도중 실신. 사인, 과로로 인한 일시적 심정지 소생 후 복귀. 박땡땡 엔지니어, 망막 출혈. 정밀 용접 작업 중 시력 저하 호소. 스크롤을 내리는 제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연구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전사자 명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2021년 미국이 KF-21 개발에 필수적인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그 시기의 기록은 붉은색 경고 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당시 전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한국은 날개 없는 비행기나 만들 것이다. 주제 파악 못하고 돈만 날릴 거다. 저 역시 그렇게 비웃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한국의 연구원들은 비웃음에 대꾸하는 대신 연구실의 불을 끄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파일 속에 첨부된 내부 이메일 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발신자는 레이더 개발팀장, 수신자는 전체 팀원. 작성 시간은 새벽 4시 12분. 미국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킬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실험실로 와주십시오. 이 메일이 발송된 직후의 출입 기록을 보니 퇴근했던 팀원 전원이 30분 만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더군요. 그날 밤 그들은 미국이 20년 걸려 만든 기술을 단 3년 만에 따라잡기 위해 자신의 수명을 깎아 시간을 샀던 겁니다. 도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한이고 무시당한 자들이 품은 서늘한 도끼였습니다. 남들이 코딩을 짤 때 이들은 피를 섞었습니다. 남들이 매뉴얼을 읽을 때 이들은 수천 번의 실패 데이터로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문득 아까 봤던 CCTV 속에 그 늙은 엔지니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애틋하게 전투기의 배를 어루만졌는지, 왜 스스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면서까지 기술을 숨기려 했는지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그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갈아 넣은 뼈와 살, 그리고 먼저 쓰러져간 동료들의 영혼이 담긴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인도네시아가 감히 돈 몇 푼 안 내고 기술만 훔쳐가려 했을 때 한국인들이 느꼈을 분노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단순히 계약을 어겼다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히 내 자식의 핏줄을 훔쳐가? 그것은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렇게 냉혹하게 그들을 잘라냈고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연막을 치며 이 소중한 아이를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저는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제 숨통을 조여오는 중국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제 집 주소와 가족 관계까지 털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적을 증명해낸 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효율과 숫자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숫자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워버리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백업용 노트북의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의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내가 쫄아서 도망칠 수는 없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전투기가 훌륭하다는 보고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훔쳐가려 했던 것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무기인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잡으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까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제 손끝에서는 이미 2026년 아시아의 하늘을 뒤집어 놓을 진실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으니까요. 제목 보라매의 영혼, 부제 중국이 유령을 두려워하는 이유. 자,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이 보고서가 전송 버튼을 타고 나가는 순간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호랑이 꼬리가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밖의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소리가 제 고막을 때릴 때마다 노트북 화면 속의 전송 진행률 바는 야속하게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로드 중 98%. 그리고 티잉 하는 맥 빠지는 효과음과 함께 화면이 붉게 변하더군요. 전송 실패. 오류, 원격 서버에 의해 네트워크 연결이 강제 종료됨. 저는 허탈한 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놈들이 한 발 빨랐어.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인터넷 회선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백업용 노트북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중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을 열 틈조차 주지 않고 디지털 세계에서 저라는 존재를 지우개로 문질러버린 것입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검은색 도스창이 뜨고 제 하드디스크가 포맷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릭, 끼리릭. 마치 누군가 제 뇌를 긁어내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소리. 저는 다급하게 노트북 배터리를 분리해 전원을 껐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밤새 작성한 보고서 보라매의 영혼. 그리고 카이 서버에서 빼돌린 그 방대한 증거 자료들. 그 모든 것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블라인드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분석가일 뿐입니다. 영웅도 아니고 투사도 아닙니다. 남들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럴싸한 보고서를 써서 돈을 버는 냉소적인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정의니 진실이니 운운하며 거대 권력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계좌는 동결됐고 신원은 노출됐으며 제가 가진 무기인 정보는 삭제당했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면 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싱가포르 앞바다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느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 평생을 썩게 되겠죠. 도망치자. 제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상금과 위조 여권을 챙겨서 공항으로 달려가면 어쩌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고 KF-21이고 나발이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여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가죽의 감촉. 그래요, 이걸 들고 나가면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던 낡은 USB 하나가 손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카이 서버를 해킹할 때 혹시나 해서 가장 용량이 작은 파일 몇 개만 따로 복사해둔 임시 저장소였습니다. 메인 하드디스크는 날아갔지만 이 작은 녀석은 아직 제 주머니 속에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지? 저는 홀린 듯 다시 구형 노트북에 배터리를 끼우고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에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파일명 실패 시험 일지. MP4. 실패 테스트 로그.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필이면 살아남은 게 성공 데이터도 아니고 10년 전의 실패 기록이라니요. KF-21 개발 초창기 한국이 기술 부족으로 맨 땅에 헤딩하던 시절의 영상 아닙니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완벽한 성공의 증거인데 신은 저에게 찌질한 실패의 기억만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 나랑 꼴이 비슷하구나. 실패작들끼리 잘해보자. 저는 자주 섞인 혼잣말을 내뱉으며 별 기대 없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은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지하실험실. 화질은 조악했고 주변 소음이 심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초기형 A사 레이더 시제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련된 모습과는 달리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흉물스러운 몰골이었죠. 3차 전력 공급 테스트. 카운트다운. 영상 속 연구원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3, 2, 1. 인가?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레이더 안테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려던 찰나 퍼엉 굉음과 함께 레이더 모듈이 폭발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실험실을 뒤덮었고 카메라는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불이야. 소화기 가져와. 데이터 백업해. 하드부터 챙겨.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기침을 해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영상을 끄려 했습니다. 역시 볼 것도 없는 실패 영상이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이렇게 무참하게 실패했다는 것, 그게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 손가락이 정지 버튼을 누르기 직전 화면 속의 한 장면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실험실 바닥. 한 남자가 폭발한 레이더 잔해 앞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는 대신 까맣게 그을린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송수신 모듈을 맨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거 타면 안 돼. 그의 손바닥에서는 화상으로 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뜨거운 모듈을 품에 안고 웅크렸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열기를 막아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남자는 제가 아까 CCTV에서 봤던 그 늙은 엔지니어의 1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은 머리였더군요.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3년 걸렸어. 이거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놔. 놓으라고. 영상이 지직거리더니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날짜가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손을 한 그 엔지니어가 다시 실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발했던 그 레이더를 다시 조립하고 있더군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술로는 무리라니까요. 그 말에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직히 말하더군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남의 나라 비행기 꽁문이나 쫓아다녀야 돼. 난 그 꼴 못 봐. 내 손이 타들어가도 이 레이더는 돕니다. 반드시. 툭.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던 비겁한 제 얼굴이.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공포와는 다른 뜨겁고 묵직한 박동이었습니다. 저 엔지니어는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데이터일 뿐이었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세상이 비웃었을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연료 삼아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무엇입니까? 고작 인터넷 좀 끊기고 협박 전화 한 통 받았다고 꼬리를 말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저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 많이 받고 펜때 굴리며 남의 나라 비행기나 평가하던 제가 과연 저 화상 입은 손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깨웠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저는 평생 안전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침을 뱉고 싶어지겠죠. 반면 여기서 싸우다 죽는다면? 적어도 저 영상 속의 엔지니어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하며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중국이 제 모든 데이터를 지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놓쳤습니다. 데이터는 지울 수 있어도 이미 그 데이터를 목격한 제 기억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본 저 영상 실패했지만 굴복하지 않은 기록이야말로 성공한 재원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온라인 전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프라인.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이 진실을 세상에 터뜨려야 합니다. 저는 책상 위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중국의 입김이 닿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 오늘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그곳에는 지금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KF-21을 사려고 안달이 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장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얄궂게도 중국 대표단 역시 그곳에 있겠죠. 완벽한 무대야.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숨어서 폭로하는 건 비겁합니다. 내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그들의 면전에 대고 이 실패의 기록을 틀어주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그 처절한 화상 자국을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보게 된다면 과연 중국의 협박 따위가 먹혀들까요? 저는 여권을 서랍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대신 낡은 USB를 셔츠 주머니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파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제 마지막 자존심이 담긴 탄환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잡으러 온 요원들이 건물 로비에 도착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들이 모르는 비상구가 있으니까요. 지난 20년간 정보 분석가로 일하면서 파악해둔 쥐구멍이 오늘 제 목숨뿐만 아니라 진실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퀭한 눈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불타버린 레이더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엔지니어처럼 말입니다. 기다려라. 저는 어둠 속을 향해 나지막히 선전포고했습니다. 니들이 지운 건 0과 1의 데이터뿐이야.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노트북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USB 하나 그리고 제 2다리.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저는 이제 새벽을 깨우러 갑니다. 싱가포르의 습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가는 소리만이 제 귓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등 뒤에 달라붙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의 화려한 로비가 아닌 직원들이 드나드는 좁고 어두운 화물형 통로를 통해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 시계처럼 쿵쿵 하고 울려 퍼지더군요. 막아야 해. 그들이 도장 찍기 전에. 오늘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의 메인 세션, 그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제하고 동남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마지막 쇼를 벌이는 무대였으니까요. 제가 가진 무기는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낡은 USB 하나뿐이었지만 그 무게감만큼은 핵폭탄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연회장의 뒷문이 보였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어깨로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히더군요. 은식기가 부딪히던 소리, 낮은 목소리로 오고 가던 대화들이 일순간에 증발해 버린 듯한 완벽한 정적.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각국 장관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통역관들,
그리고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거만하게 웃고 있던 중국 대표단까지. 그 화려함 속에 땀에 젖고 넥타이가 풀어헤쳐진 제 모습은 마치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아니 난동꾼 그 자체였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인가? 경비원. 저자 끌어내. 중국 대표단석에서 누군가 날카로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급하게 저를 향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 눈은 오직 하나,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이 연결된 메인 콘솔 박스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아직 보여주지 않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 고함 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국방장관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들에게 냉철한 분석 보고서를 보내주던 바로 그 분석관이라는 것을요. 그 짧은 찰나의 망설임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저는 저를 잡으려던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꺼낸 USB를 콘솔에 거칠게 꽂아버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워 2번이나 헛손질을 했지만 기어이 포트에 밀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보고서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엔터키를 내리쳤습니다.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제 컴퓨터에서 훔쳐낸 기밀 자료나 혹은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 무언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초대형 LED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화려한 그래픽도 복잡한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10년 전의 그 칙칙하고 어두운 실험실 풍경이 나타났으니까요. 저게 뭐야? 다큐멘터리인가? 화질이 왜 저래?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화상을 입은 손으로 뜨거운 레이더 모듈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한 남자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안 돼. 이거 타면 안 돼. 3년 걸린 거야. 그 처절한 절규가 5.1 채널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의 샹들리에를 흔들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 보시오. 한국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들 스스로 보여주는군. 툭하면 터지고 불나는 저런 고철을 사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요?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팔을 벌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도 눈치를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더군요. 분석관 선생, 더 볼 것도 없소. 당장 꺼주시오. 저는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숨을 고르지 않은 채 말을 쏟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실패 영상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당신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구걸하다 거절당했을 때 한국의 연구실은 매일 밤 이렇게 불탔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그들에겐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맨땅에 헤딩하다 머리가 깨지고 손이 타들어가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손으로 폭발했던 그 레이더를 다시 조립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모습.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내 손이 타들어가도 이 레이더는 돕니다. 반드시. 그 한마디가 회의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비웃던 중국 대표의 입꼬리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저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기어이 목덜미를 물어뜯고야 말 맹수의 눈빛이라는 것을.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인도네시아 장관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의자에 막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약속을 어기고 돈을 떼먹었습니다. 뒤로는 기술을 훔치려 했죠. 왜 그랬습니까? 한국이 만만해 보였겠죠. 언제든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영혼 없는 껍데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화면 속 엔지니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들이 훔쳐가려 했던 게 고작 설계도면 몇 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저 사람들이 갈아 넣은 피와 땀 그리고 저 지독한 도끼를 훔치려 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 장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 장관들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중국 대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저는 그들을 향해 비소를 날렸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고 안심했지? 한국은 기술이 없다, 깡통이다라는 말에 속아 샴페인을 터뜨렸을 거야. 하지만 그게 진짜 무능함이었다면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왔겠나?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가 밤새 목격했지만 데이터가 삭제되어 보여줄 수 없는 그 진실을 제 육성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데이터 속에서 KF-21은 이미 280km 밖의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방심한 틈을 타 언제든 미사일을 꽂아 넣을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거짓말, 증거를 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증거? 내 눈이 증거고 내가 본 데이터가 증거야.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 뒤에 있다. 저는 뒤쪽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은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붕대 감은 엔지니어가 완성된 레이더의 전원을 올리는 순간 우웅 하는 구동음과 함께 모니터에 녹색불이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그가 카메라를 향해 씩 웃으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 봤냐? 우린 한다면 해. 그 투박한 한마디가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력한 팩트가 되어 회의장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중국이 돈으로 기술을 살 때 한국은 목숨을 걸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기 모인 국방 전문가들이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짝짝짝. 느리지만 묵직한 박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속의 엔지니어에게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러 온 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던 국가의 대표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성능 좋은 비행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낼 동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격을 피와 땀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중국 대표단은 낭패감에 젖은 얼굴로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화려한 카탈로그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 앞에서 스펙 나열은 무의미했으니까요.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인 채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셔터를 눌러대고 있더군요. 배신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단단히 부축해주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차가운 물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나직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펜대를 굴리는 관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르고 기름때를 묻혀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손. 아,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였군요. 그 지독한 도끼를 품고 사는 사람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떠난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을 둘러싼 각국 장관들의 열기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날리지 않고 거둔 완벽한 승리. 그것은 제가 가져온 USB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영혼이 거둔 승리였습니다. 후.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이제 보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저 스크린 속 붕대 감은 남자의 미소가 내일 아침 전 세계 신문에 일면을 장식할 테니까요.
회담장에 육중한 문이 닫히고 소란스럽던 웅성거림이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질 때쯤 저는 비로소 호텔 테라스로 나와 싱가포르의 밤바다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습한 바닷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뜨거운 무언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더군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벽돌이 되었던 제 스마트폰이 다시 신호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액정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수백 개의 뉴스 알림들. 속보 KF-21 5세대 스텔스 성능 공식 입증. 단독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과 3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임박. 충격 인도네시아 KF-21 프로그램에서 영구 제명 위기. 제가 그토록 전송하고 싶었던 진실들이 이제는 제 손을 떠나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서버를 차단하고 인터넷선을 잘라내려 해도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짜 이야기는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고작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겪은 일은 제 20년 분석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고 숫자가 곧 진실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오늘 밤 제가 목격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염원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며 연막을 쳤던 국민들. 손이 타들어가고 눈이 멀어가면서도 반드시 된다고 외치며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 그들의 그 지독하고 처절한 염원이 모여 불가능하다던 쇳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날개를 달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득 한국 네티즌들이 남겼던 그 수많은 댓글들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우리 거 깡통이야 사지마. 그 말은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품속 깊이 감추고 떨던 어머니의 거짓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은 비겁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현명하고 용감하게 자신들의 보라매를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더 이상 기술을 베끼는 추격자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피와 땀으로 개척해낸 선도자로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중국은 두려워할 것이고 일본은 긴장할 것이며 배신했던 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저는 셔츠 주머니에서 그 낡은 USB를 다시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안에 담긴 10년 전의 실패 기록.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은 누구나 자랑할 수 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 회복 탄력성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기어이 보란듯이 뚫고 날아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침은 이렇게 평온하지만 저 멀리 서울의 연구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자신들의 수명을 태우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분석가로서의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한 명의 목격자로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긴박했던 7일간의 기록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달았던 댓글 하나,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농담 한마디가 사실은 이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속이고 적들을 전율케 한 오퍼레이션 스모크 스크린. 그 작전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열정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요.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